제3부 초안전쟁과 천하의 향방, 제2권 한신의 천하통일 전략과 인간적 리더십의 서사, 제5장 유방의 고집, 항우의 분노. 팽성 점령. 장량은 시종일관 정중한 어조로 타이르듯 말했다. 장량과 한신의 만류를 무릅쓰고 한왕이 고집스럽게 대군을 발동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한왕은 한신을 대원수로 발탁한 이후로는 실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을 한신에게 일임하였다. 그 덕택에 한왕 자신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영토를 놀랍도록 확장시켰고 병력도 어느새 60만에 이르도록 불어났다. 한신의 전공이 이처럼 혁혁해짐에 따라 그의 명성도 점점 높아가서 때로는 한왕의 위세를 능가하는 듯이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았다. 이에 한왕은 한신을 적당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만은 한신을 후방에 남겨둔 채 한왕 자신이 직접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대왕의 위신을 만천하에 떨쳐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다. 장량과 한신은 한왕의 그러한 심리를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시운이 불리함을 뻔히 알면서도 한왕의 직접 출진의 고집을 강력하게 만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한왕이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팽성으로 가다가 진류를 지날 때의 일이다. 장량이 한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대왕 전하, 일찍이 항우의 손에 돌아가신 한왕의 손자인 희신이라는 분이 여기서 멀지 않은 산중에 살고 계시옵니다. 제가 그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여쭙고 싶사오니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왕의 후손이 이 부근에 살고 계셨던가요? 그렇다면 인사를 다녀오도록 하시오. 그냥 만나고만 오실 것이 아니라 한왕의 일가족 중에 유능한 인재가 있거든 진류왕에 봉하여 한왕의 후손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소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리고 선생이 안 계시면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으니 인사를 여쭙고 나거든 되도록 빨리 돌아와 주시면 고맙겠소이다. 되도록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런데 신이 길을 떠나기 전에 대왕 전하께 부탁 말씀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씀해 보시오. 이번에는 한신 장군이 같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3군을 지휘할 총대장을 새로 임명하셔야 하옵니다. 그러므로 육가 여익이 진평 등의 의견을 물으시어 총대장을 속히 임명하도록 하시옵소서. 알겠소이다. 그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선생은 빨리 다녀오도록 하시오. 장량이 길을 떠나가자 한왕은 한신을 대신할 총대장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신을 대신하여 누구를 총대장으로 임명하느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팽성 공략에 참여한 대장들은 많았지만 제각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공략에 적절한 대장감을 물색하는 데는 전반적인 면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한왕은 며칠을 두고 혼자 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육가와 여익이 진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한신 장군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 팽성 공격의 총대장을 새로 임명해야 하겠소. 총대장이란 최고 지휘관인 까닭에 인망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어야 하겠는데 서위왕으로 있다가 귀순한 위표를 총대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겠소? 그러자 육가가 대번에 반대하고 나온다. 위표는 풍채도 좋고 언변이 능하기는 하오나 진실성이 부족하여 총사령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여익이 노인도 뒤를 이어 아랜다. 장량 선생께서는 평소에도 위표를 대수롭지 않은 인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위표는 다른 장수들과의 융화가 좋지 않아 최고 사령관의 중책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자 한왕은 매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진평에게 묻는다. 대부는 위표 장군을 어떻게 생각하오? 진평이 대답한다. 위표는 잔재주는 있어도 큰 그릇은 못 되는 사람이옵니다. 한왕은 자기가 천거한 위표가 세 사람에게 여지없이 무시당하는 바람에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신이 천거한 사람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기에는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만 같은 조바심이 일었다. 그리하여 한왕은 세 사람에게 이렇게 단안을 내렸다. 세 분은 위표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위표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오. 그는 위나라의 당당한 왕손으로서 덕망도 매우 높은 사람이오. 한신 장군과는 출신부터가 다른 인물이니 나는 위표를 이번 팽성 공략의 총대장으로 임명하겠소.
한왕이 이토록 고집스럽게 나오니 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한왕은 즉석에서 위표를 불러 총대장에 임명하며 사령장과 함께 대장기를 하사하니 위표는 뛸 듯이 기뻐하며 한왕에게 아랜다. 신위표는 대왕 전하께 신명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하옵니다. 위표가 최고 사령관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지자 장수들은 크게 실망하며 평소에는 그토록 영명하시던 대왕께서 이번만은 어인일로 노망을 부리실까? 하고 저마다 한마디씩 비난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남이야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당사자인 위표는 신바람이 나서 전군을 친히 점검한 뒤에 팽성을 향하여 출동령을 내렸다. 이윽고 팽성이 가까워오자 한왕은 육가를 불러 물어본다. 항우가 지금 원정 중이어서 팽성에는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팽성을 지키고 있는 장수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가? 육가가 대답한다. 팽성을 지키고 있는 장수는 팽월이라 하옵니다. 팽월?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렇다면 대부는 그 장수와 일면식이 있는가? 친한 사이는 아니오나 피차간의 얼굴은 알고 있사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 됐네.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대부가 팽월을 찾아가 자진 항복을 하도록 권고해주게. 이왕이면 싸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나? 육가는 왕명을 받들고 팽월을 찾아가 한왕의 친서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 한왕은 팽월 장군에게 글어를 보내오. 초패왕 항우는 의제를 시해한 대역 죄인이오. 내가 의제의 유해를 국장으로 모시고자 그 뜻을 만천하에 선포하였던 바 백성들은 애통을 금치 못하고 한결같이 상복을 입어주었소. 그리고 각 지방의 수령 방백들도 나의 처사에 모두들 감복하여 앞으로는 나와 함께 항우의 역적 도당을 섬멸하는 데 협력할 것을 자청해 오고 있는 중이오. 팽월 장군은 본시부터 의를 높게 여기고 정의를 숭상하는 명장으로 나는 알고 있소. 그런데 어찌하여 역적 항우에게 아직까지도 충성을 다하고 계시는지 나는 매우 괴이하게 여기는 중이었소. 그러나 장군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항우의 무리를 섬멸하고자 의연히 일어난 우리에게 협력해 주신다면 장군의 명성은 청사의 길이 빛날 것이고 그로 인해 장군의 후손들도 명예로운 관작을 길이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오. 간곡히 부탁하노니 장군은 돌아오는 인편에 좋은 화답을 보내주시기를 바라오. 한왕 유방. 팽월은 한왕의 친서를 읽어보고 마음이 크게 동하여 육가에게 말한다. 한왕이 관우하신 어른이라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들어 알고 있었지만 나 같은 말장에까지 이렇게 간곡한 사연을 보내주실 줄은 정말 몰랐소이다. 나는 지금 3만의 군사로 팽성을 지키고 있는데 한왕께서 오시기만 하면 성문을 활짝 열고 영접할 것이니 공은 본영으로 돌아가셔서 한왕을 빨리 모시고 오도록 하시오. 육가는 팽월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소이다. 장군이 이렇게 자진하여 항복해 주신다면 대왕께서는 장군의 자손 만대에까지 두고두고 관직을 내려주시는 명문가로 만들어 주실 것이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대왕 전하에게 시급히 품고 하여 불일 내에 대왕께서 친히 이곳에 임호하시도록 하겠소이다. 육가가 본영으로 돌아와 팽월과의 만남을 상세히 보고하니 한왕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면서 말한다. 팽성은 초나라의 도읍이 아니던가? 그런 곳을 지키고 있던 팽월 장군이 3만 군사를 고스란히 거느리고 우리에게 귀순해 온다면 이로써 초나라는 우리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참 잘 되었네. 그렇다면 항우가 제 나라에서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팽성을 급히 점령해버리세. 그로부터 이틀 후 한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팽성으로 진군해 오자 팽월은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막려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한왕을 영접하며 아른다. 불초 팽월은 지금까지 의와 불의를 분간할 줄을 몰라 초패왕 항우에게 충성을 다해왔으나 대왕께서 보내주신 친서를 받자옵고 소장의 우매가 깨우쳐졌사옵나이다. 이에 소장은 이제부터는 3만 군사와 함께 대왕 전하에게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할 결심이오니 지금 곧 입성하시어 모든 군사와 재물을 기꺼이 접수해 주시옵소서. 한왕은 팽월의 손을 손수 잡아 일으키며 말한다. 장군이 대의를 깨닫고 팽성을 자진 인도해 준다니 세상에 이런 기특한 일이 어디 있으리요. 내 장군의 공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이제부터 입성할 것이니 장군이 앞장을 서주시오. 한왕은 총대장 위표와 함께 보무도 당당히 팽성으로 입성하여 창고에 가득 쌓인 재물을 모조리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팽성은 초패왕 항우가 살고 있는 초나라의 수도인지라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려니와 수많은 궁궐에는 가는 곳마다 꽃다운 미녀들이 가득하였다. 위표가 한왕을 모시고 궁궐을 순회하면서 말한다. 여기 있는 수많은 미녀들은 오늘부터 대왕 전하의 시녀들이옵니다. 한왕은 지극히 만족스러운 얼굴로 미녀들을 굽어보다가 문득 이 대궐에는 항우가 총애하는 우미인이라는 계집도 있을 터인데 우미인은 어느 궁전에 있느냐? 하고 물었다. 한왕은 천하절색이라고 일러오는 우미인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미인의 행방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우미인의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가 않았다. 어느 병사가 알려주는 말에 의하면 우미인은 팽성을 지키고 있던 팽월 장군이 한나라에 항복한다는 말을 듣고 어젯밤에 그의 아버지인 우일공과 함께 항우가 있는 제나라로 도망을 갔사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한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하였다. 부하들은 한왕의 그러한 눈치를 알아채고 지금이라도 군사를 풀어 항우에 처 우미인을 잡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한왕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럴 것까지는 없다. 언젠가는 항우도 완전히 정복하고 말 것이니 그때에는 우미인도 내 것이 될 게 아니겠느냐?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그런가 하면 총대장 위표는 팽성을 점령한 것이 마치 자신의 공로로 여겨서 그날부터는 밤마다 술과 계집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방과 항우의 격돌. 한편 초나라 왕후 우미인은 아버지 우자기와 함께 밤도망을 쳐서 닷새 동안이나 고생을 한 끝에 남편이 있는 제나라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남편 항우에게 울면서 호소한다. 팽월 장군이 변절하여 팽성을 한왕에게 내주는 바람에 국가의 모든 재물과 군사들을 고스란히 한왕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신첩은 그대로 있었다가는 큰일 나겠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밤도망을 쳐왔사오니 폐하께서는 이 원한을 신속히 풀어주시옵소서. 항우는 우미인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유방이라는 필부가 감히 팽성을 점령하였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내 당장 달려가 유방을 생포하리라. 항우는 용조와 종림의 두 장수를 불러 나는 팽성으로 가서 유방을 생포해버릴 것이니 그대들은 제 나라를 계속하여 공격하라. 하고 명한 뒤에 자기 자신은 3만 군사들을 거느리고 밤낮을 잇고 팽성으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팽성에서 30리쯤 떨어진 강변에 진을 치고 팽성이 있는 유방에게 다음과 같은 선전 포고문을 보냈다. 나 초패왕은 유방에게 이르노니 그대를 한왕으로 봉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대는 파촉에서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그만일 텐데 이제 무슨 욕심에서 관중을 점령하고 여기까지 침범해 왔느냐. 그대가 마음을 고쳐먹고 스스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나는 싸움을 크게 벌여 그대의 목을 내 손으로 쳐버리고야 말겠다. 겁이 나거든 당장 물러나거나 자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싸우러 나오라. 유방은 항우의 선전 포고문을 읽어보고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항우에게 보냈다. 나는 영토가 탐이 나서 초나라를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의제를 시해한 대역 죄인을 하늘을 대신하여 벌하러 왔을 뿐이다. 하늘의 그물눈이 아무리 성글다 하더라도 죄인을 결코 놓쳐버리지 않는 법이니 그대가 스스로 물러가지 않을 진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을 각오하라. 한왕은 회신을 보내고 나서 이미 귀순해온 장수들을 긴급 소집하여 항우의 공격에 대한 철통 같은 방비책을 세워 명령하였다. 제1진 은왕 사마공, 제2진 낙양왕 신양, 제3진 상산왕 장이, 제4진 한왕 자신이 지휘, 제5진 총대장 위표가 사마흔, 동해, 유택 등과 함께 팽성 본진을 사수할 것. 한왕은 팽성으로부터 심리 밖으로 나와 진을 치고 항우가 공격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항우는 3만 군사를 거느리고 좌우의 용봉 1월기를 휘날리며 노도와 같이 몰려오는데 그 위세가 장엄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항우가 선두로 달려나오며 녹이 충천한 어조로 한나라 진영을 향하여 고함을 지른다. 필부 유방은 속히 나와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칼이 용서치 않으리로다.
항우는 그렇게 말하며 허공 중에 십척 장검을 휘둘러대는데 바람을 가르는 칼의 울음소리가 날카롭기 그지없었다. 그러자 제일진인 사마공이 장검을 휘두르며 마주 달려나갔다. 항우는 사마공을 보자 큰 소리로 꾸짖는다. 사마공은 듣거라. 나는 너를 은왕에 봉해 주었거늘 너는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를 배반하고 유방의 편이 되었느냐? 사마공이 비웃듯이 대답한다. 나는 의제를 위해 대역죄인을 벌하러 나왔을 뿐이다. 대역죄인의 입에서 배반이라는 말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항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마공에게 질풍같이 덤벼들었다. 사마공은 10여 합쯤 싸우다가 항우를 도저히 당해낼 길이 없어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항우가 맹렬히 추격하는데 항우가 타고 있는 말은 오추라는 천하의 명마인지라 단박에 사마공을 따라 잡아 한 칼에 사마공의 목을 날려버렸다. 그러자 제이진인 신양이 달려나가 싸움을 가로맡았다. 항우는 또다시 신양을 큰 소리로 나무란다. 나는 너를 낙양왕에 봉해 주었거늘 너는 무슨 이유로 나를 배반하고 유방에게로 돌아섰느냐? 신양은 항우에게 다가서며 대답한다. 한왕은 그대와 달리 성품이 관우하시어 한왕을 받드는 사람은 이미 나만이 아니다. 천하의 인심이 이미 한왕에게 집중되었으니 그대도 투구를 벗어 던지고 속히 항복하라. 곱게 항복하면 초왕으로서의 지위만은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항우는 분통이 터져 올라서 맹수같이 신양에게 덤벼들었다. 신양은 요리조리 항우를 피해 다니며 계속 놀려대었다. 나는 너를 위해 충고를 했거늘 너는 아직까지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덤벼오느냐? 그러고서야 언제나 철이 들겠냐? 신양이 항우와 20여 합을 겨루며 피해 다니다가 마침내 힘이 부족하여 쫓기기 시작하니 이번에는 삼진대장 장의가 달려나가 싸움을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용맹이 워낙 신출귀몰한지라 쫓겨가는 신양의 목을 한 칼에 날려버렸다. 장의는 그 광경을 보자 감히 싸울 용기가 없어 말머리를 돌려 제풀에 쫓기기 시작하였다. 이놈아! 내가 가면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과연 항우는 천하무적의 궤장이었다. 항우가 장의를 급히 추격하다 보니 멀리로부터 수많은 정기를 앞세우고 군고를 요란스럽게 울리며 이쪽을 향하여 행군해 오는 군사들이 있었다. 항우가 추격을 멈추고 자세히 보니 한왕 유방이 수많은 장수들을 좌우에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유유히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그 광경을 보자 분노로 전신이 떨려와 한왕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나가며 악을 쓰듯 고함을 질렀다. 역적 유방은 듣거라. 일찍이 사상의 정장에 불과하던 너를 한왕으로 봉해준 사람은 내가 아니었더냐. 내가 지난날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기까지 침범해 왔으니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용기가 있거든 당장 싸워서 결판을 내자. 그만한 용기가 없거든 투구를 벗어 던지고 내게 곱게 항복하여라. 항우의 언동은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었다. 한왕은 의연히 맞서며 항우에게 꾸짖듯이 말한다. 그대는 필부의 만용을 믿고 큰 소리를 그만 치거라. 대역 죄인이 어찌 감히 천병의 위세를 꺾을 수 있단 말이냐. 항우는 더 이상 들을 필요조차 없다는 듯 한 손에는 방천극을 휘어잡고 한 손으로는 용천검을 휘두르며 유방을 향해 덤벼오는데 그 위세는 마치 100마리의 호랑이가 한꺼번에 덤벼오는 것만 같았다. 그러자 이쪽에서는 번쾌, 주발, 시무, 근음, 노관 등의 맹호 같은 대장들이 한왕을 호위하며 동서사방에서 제각기 덤벼 나오니 제 아무리 귀신 같은 항우도 혼자서는 당해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항우는 좌충우돌하며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초군 측에서도 항장, 계포, 환초, 우자기 등의 대장들이 휘몰아쳐 나와서 양군 대장들은 천지가 진동하는 혼전을 벌였다. 격전에 격전을 거듭하기를 무려 30여 합 마침내 번쾌 등이 힘에 붙여서 쫓기기 시작하니 이번에는 후진에 있던 위표가 용맹스럽게 달려나온다. 항우는 위표를 보자 또다시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괘씸한 반역자야. 내 놈이 무슨 낯짝으로 나에게 덤벼드느냐. 그러자 위표가 큰 소리로 꾸짖듯이 대꾸한다. 그대야말로 은희를 배반하고 의제를 시해하고 한왕을 좌천시키지 않았느냐. 그나 그뿐이랴 그대는 시황제의 황능을 파헤쳐서 금은보화를 가로챘고 진나라의 죄 없는 군사들을 20만이나 생매장에 버리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대를 원수로 알고 있거늘 그대야말로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나타났느냐. 한 푼의 양심이라도 남아있거든 당장 물러가거라. 항우에 대한 위표의 매도는 차마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신랄하였다. 항우는 위표에게 배반당한 것만으로도 절통할 판인데 온갖 악담까지 퍼부어 오므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리하여 장창을 휘두르며 덤벼드니 위표도 장창으로 맞서오는 것이었다. 위표도 무술이 넉넉한 장수인지라 두 사람은 20여 합이 넘도록 겨뤘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항우는 장창을 내던지고 길이가 20척이나 되는 무쇠채찍을 바람개비처럼 휘두르며 덤벼들었고 위표는 무쇠채찍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한나라 군사들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후퇴를 시작하자 항우의 군사들이 한나라 군사들의 덜미를 눌러와 창으로 찌르고 장검으로 후려갈기니 한나라 군사들의 시체가 잠깐 사이에 산을 이루었고 그들이 흘린 피는 강물을 이루었다. 전투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한왕은 눈물을 머금고 팽성에서 철수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많은 군사들을 잃고 함양을 향해 쫓겨가고 있노라니까 유택이 뒤에서 급히 따라오며 사마흔과 동해가 항우에게 항복하는 바람에 태공 내외분을 비롯하여 여왕후와 두 분 왕자도 모두 항우에게 포로가 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뭐야? 나의 가족들이 모두 항우에게 붙잡혔다고? 한왕은 기절초풍할 듯이 놀랐다. 그는 싸우러 나올 때 자기 일가족을 팽성을 지키게 하였던 사마흔에게 맡겼었다. 그런데 사마흔이 항우에게 항복을 하면서 한왕의 일가족을 고스란히 넘겨주었던 것이었다. 한왕은 땅을 치며 후회한다. 아, 장량 선생과 한신 장군이 그토록 만류하더니만 나는 고집스럽게 팽성으로 왔다가 이 꼴이 되었으니 이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만날 것이냐. 그러나 후회란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되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다. 한왕이 비탄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호련 사방에서 함성이 일어나며 초나라 군사들이 동서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한왕의 주변에는 그를 호위하는 병사가 불과 200~300기였다. 그러나 사방에서 몰려드는 초군의 숫자는 어림잡아 수천 명에 달하지 않는가. 졸지에 도간에 든 쥐의 신세가 되어버린 한왕은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우러러 합장하며 아, 하늘이시여. 이 어리석은 유방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고 축원을 올렸다. 한왕이 하늘을 향하여 똑같은 축원을 3번 올리고 나니 이 무슨 난데없는 기적일까? 지금까지 멀쩡하던 하늘에 별1간 검은 구름이 일더니 일진 광풍이 무섭게 불기 시작하며 폭우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폭풍우와 함께 뇌성병력이 천지를 뒤집을 것만 같이 사나우니 초나라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저 멀리 숲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때 한왕이 폭풍우를 이용하여 철통 같은 포위망을 뚫고 단숨에 20여리가량 도망쳐 나오니 그제서야 날씨가 멀쩡하게 개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한왕은 하늘을 향하여 감사를 올리며 다시 앞길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날씨가 개고 나니 사정이 달라졌다. 항우는 군사들을 향하여 외쳤다. 도간에 든 쥐를 그냥 놓쳐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추격을 다시 개시하라. 그러자 군사범중도 옆에서 격려하며 말한다. 한왕이 도망을 가도 멀리는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 기회에 그를 기필코 생포하여 후환을 깨끗이 없애야 한다. 상금을 후하게 줄 테니 누구든지 한왕을 반드시 생포해 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대장 정공과 옹치가 다시 3천 병력을 거느리고 한왕을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한왕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얼마를 가다 보니 초장 정공이 어느새 뒤를 바짝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었다. 한왕은 도망가기를 체념하고 뒤로 돌아서서 정공을 마주보며 이런 말을 해보았다. 장군은 내 말을 들어보시오. 옛날부터 어진 사람은 곤경에 빠진 사람을 반드시 도와준다고 하였소. 장군이 만약 나를 도망가게 내버려 두어 주기만 하면 나는 후일에 이 은혜는 반드시 갚을 것이오. 그러나 장군이 포악무도한 항우를 돕기 위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장군 손에 곱게 죽을 것이오. 한왕으로서는 궁여의 일책이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을 때에는 오줌이 약이 되기도 하거니와 되는 대로 해본 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공은 그 말을 듣고 나더니 벼랑간 얼굴에 야릇한 미소를 띄어 보이며 천하의 영웅인 한왕을 구태여 내 손으로 생포할 생각은 없소이다. 눈을 감아줄 테니 빨리 도망을 가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왕이 크게 안도하며 말을 급히 달려 다시 도망가기 시작하니 정공은 천천히 뒤를 쫓아오며 허공을 향해 연실 화살을 쏘아갈기고 있었다. 잠시 후에 옹치 장군이 달려와서 한왕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장군은 보셨지요? 하고 묻자 정공이 대답한다. 한왕을 쫓아가며 화살을 연방 쏘아댔지만 그자가 어찌나 빨리 달아나는지 결국은 놓쳐버리고 말았소이다. 그러자 옹치가 화를 내며 말한다. 에이 여보시오. 한왕을 발견했다가 놓쳐버렸다는 것이 말이 되오? 아직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니 함께 추격합시다. 한왕은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가 문득 뒤를 돌아다 보니 적은 또다시 맹렬하게 추격을 해오고 있었다. 추격을 해오는 적의 대장은 정공이 아니고 이번에는 옹치 장군이었다. 한왕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자 말을 내버리고 길가에 있는 우물 속으로 숨어버렸다. 적병들은 그런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렸다. 한왕은 우물 속에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날이 어두워서야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제는 바람이 차고 배가 고파서 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도 어딘가에 숨을 곳을 찾아야만 하겠기에 캄캄한 산속을 천방지축으로 얼마를 가다 보니 저 멀리 산 밑에 등잔불을 켜놓은 오막살이가 한 채 보였다. 주인장 계십니까? 한왕이 덮어놓고 그 집 앞으로 다가가 주인을 부르니 누시오 하고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사람은 80 노인이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찾아왔사옵니다. 하고 한왕이 공손히 말하였다. 그러자 노인은 밖으로 나오며 어서 들어오시지요. 날이 몹시 저물었군요. 하며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한왕이 입고 있는 황금 점포를 보고 눈을 커다랗게 뜨고 놀라며 손님은 어디서 오시는 왕공이시옵기에 이렇듯 길이 저무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다. 한왕은 노인의 태도와 언동이 믿을만하다고 여겨서 사실인즉 나는 한왕 유방올시다. 팽성에서 항우에게 대패하여 여기까지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사실대로 솔직히 말해주었다. 노인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더니 방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말한다. 인덕이 높으신 대왕의 용안을 이렇게 지척에서 배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승일패는 병가지상사라 하옵는데 귀하신 몸으로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초가 얼마나 많으셨사옵니까? 그리고 부엌으로 내려가 저녁상을 정성껏 차려오는 것이었다. 한왕은 저녁밥을 먹으며 주인에게 물었다. 노인장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이 대답한다. 저는 척시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마을에는 6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사온데 모두가 척시인 관계로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척가장이라 부르옵니다. 혼자 사시는 것을 보니 아드님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아들은 없사옵고 올해 18살 된 딸이 하나 있을 뿐이옵니다. 지금 뒷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곧 불러내어 대왕전에 인사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노인이 무남 동료를 불러내어 한왕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그 얼굴과 몸매가 천하일색이었다. 허! 노인장의 따님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구려. 한왕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감탄성이 튀어나왔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문득 얼굴을 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산중에 허부라는 명관상가가 있사온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 아이는 장차 크게 될 아이라고 하옵니다. 천만다행으로 대왕께서 오늘 소생의 집에 오셨사온데 이 일은 결코 우연한 인연이 아니옵니다. 대왕께서는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으로 아시옵고 오늘 밤 이 아이를 친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왕은 워낙 색을 좋아하는 고로 노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흐뭇하였다. 그러나 한왕은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지금 싸움에 패하고 도망을 가는 길이요. 그런 내가 어찌 젊은 여인의 장례를 약속할 수 있으리요.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은 사람의 힘으로는 끊지 못하는 법이옵니다. 그러하니 이 아이는 오늘 밤 대왕에게 맡기겠사옵니다.
주인 노인이 어린 딸을 억지로 떠맡기는 바람에 한왕은 마지못하는 척하고 그날 밤 주인집 처녀와 깊은 인연을 맺고 말았다. 이 여인은 후일에 한 고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많은 설화를 남긴 척부인이다. 다음 날 한왕은 새벽같이 일어나 길을 떠나려고 하니 주인 노인이 한왕의 손을 붙잡으며 말한다. 제가 나이가 많아 대왕을 다시는 배웁기 어려울 것 같으니 며칠만 더 묵어가시옵소서. 한왕이 대답한다. 내가 싸움에 대패하는 바람에 모든 장수들과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못 됩니다. 뒷수습이 끝나는 대로 사람을 보내 어르신과 따님을 모셔가겠소이다. 노인은 한왕의 사정을 알게 되자 굳이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한왕이 척희 부녀와 작별하고 얼마를 가다 보니 한때의 군사들이 급히 쫓아오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후영이었다. 한왕은 크게 기뻐하였다. 아니, 장군은 팽성에서 전사한 줄 알았는데 여긴 어쩐 일이요? 그렇잖아도 팽성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간신히 탈출하여 낙오된 군사를 수습해서 대왕의 아드님 2분까지 구출해 가지고 왔사오니 기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후영은 마상에서 왕자 형제를 내려놓는다. 한왕은 어린 아들 형제를 부둥켜 안고 목을 놓아 울었다. 너희들 형제가 살아 돌아와서 기쁘다마는 너희들의 조부모님과 어머니는 어찌 되었느냐? 이렇듯 탄식을 하는 한왕의 모습이 너무도 처량하여 일행은 다같이 소리 없이 울었다. 한왕이 하후영과 함께 얼마를 가다 보니 저 멀리 전방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이쪽을 향하여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저것은 또 어떤 군사들이냐? 하후영이 유심히 살펴보니 그들이 휘날리는 깃발은 모두 붉은 깃발로서 선두의 깃발에는 파초 대원수 한신이라는 대장기가 아니던가? 하후영이 한왕에게 고한다. 대왕 전하, 한신 장군이 우리를 구하러 오는가 봅니다. 한왕이 크게 기뻐하며 마주 달려가니 장량과 진평이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아랜다. 대왕 전하께서 행방불명이 되셨다기에 전하를 찾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길이옵니다. 한왕 유방은 장량을 만나자 눈물을 비오듯 쏟았다. 영포의 귀순. 오, 군사께서 나를 찾기 위해 몸소 여기까지 나와주셨구려. 한신 장군은 어디 계시오? 그러자 장량이 대답한다. 함양을 지키는 일도 중요한 일이옵기에 한신 장군은 함양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고 신과 진평만이 나왔사옵니다. 그렇다면 한신 장군의 대장기는 어찌 된 일이오? 초나라 군사들은 한신 장군의 깃발만 보아도 겁을 내기에 임기웅변으로 한신 장군의 깃발을 내걸고 왔사옵니다. 장량이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기발한 묘안이었다. 한왕은 장량의 지략에 새삼 감탄하면서 말한다. 내가 이 꼴이 된 것은 선생의 만류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오. 나의 어리석음을 너그럽게 용서하시오. 황공아옵게도 무슨 말씀을 하시옵니까? 최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오니 일시적인 실패를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한왕이 다시 말한다. 내가 위표 같은 못난 위인을 총대장으로 발탁한 죄로 이렇게 된 것이라오. 장량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이미 지나간 일은 2번 다시 거론하지 마시옵소서. 신에게 깊은 계략이 있사오니 머지않아 오늘의 원한을 깨끗이 갚아줄 날이 있을 것이옵니다. 일행이 길을 재촉하여 영양성으로 찾아가니 성주 한리류가 성문을 활짝 열어 한왕과 장량을 반갑게 영접한다. 이렇게 한왕을 비롯한 일행들이 피곤한 몸을 영양성에서 며칠을 쉬고 있노라니까 그 사이에 번쾌와 주발 그리고 왕릉을 비롯하여 위표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 한왕은 이로써 옛날의 진용을 다시 갖춰가게 되었다. 그리고 한왕은 위표의 총대장 직위를 박탈하고 고향으로 그를 쫓아 보내고야 말았다. 한왕의 뒤를 추격하던 대장 정공이 한왕을 살려보내고 옹치와 함께 본영으로 돌아와 항우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다. 우리 2 사람이 한왕의 거취를 백방으로 탐색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면목 없이 돌아왔사옵니다. 그러자 항우는 발끈 화를 내며 말한다. 에이 못난 것들 같으니라고. 그나저나 유방이란 놈은 이번 싸움에서 워낙 타격이 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범증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유방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시옵니다.
그들이 이번에 패한 이유는 아무런 지략도 갖추지 못한 위표라는 자를 총대장으로 임명한 데 있었습니다. 한신이 아직도 함양에 건재한 데다가 그들은 막강한 병력과 풍부한 군량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번 패전의 서력을 하려고 반드시 반격을 가해올 것이옵니다. 우리는 그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되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소리내어 비웃는다. 한신의 재주는 내가 잘 알고 있소. 한신 따위가 무엇이 두려워 아부는 한신에게 항상 겁을 내시오. 만약 한신이 지략에 능한 자였다면 한왕을 팽성으로 보내 실패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오. 범증은 항우에게 아무리 충고를 해보아도 본전도 못 찾게 되자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그때 마침 시종이 들어와 고한다. 일찍이 한나라의 귀순에 갔던 사마흔과 동해가 한왕의 부모와 철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사옵니다. 하는 것이었다. 뭐야? 나를 배반했던 사마흔과 동해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 자들을 당장 이 자리에 불러들여라. 사마흔과 동해가 어전으로 끌려나오자 항우는 그들의 죄상을 사정없이 질책한다. 나는 너희들을 삼진왕에 봉하여 충성할 기회를 주었건만 내 놈들은 나를 배반하고 유방에게 투항하여 삼진을 빼앗겨버렸으니 그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비록 다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절개를 모르는 내 놈들을 어떻게 살려둘 수 있을 것이냐.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원문 밖으로 끌어내어 목을 베어버려라. 결국 사마흔과 동해는 주변 없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우직하기만 할 뿐 용서할 줄을 모르는 항우의 손에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다. 항우는 사마흔과 동해의 처형을 명령하고 나서 시종을 돌아보며 명한다. 사마흔과 동해가 유방의 가족들을 붙잡아 왔다니 유방의 애비를 이 자리에 끌어오너라. 태공은 결박을 당하고 항우 앞으로 끌려 나오자 항우는 불호령을 내리듯 태공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내 놈의 아들 유방은 사상의 정장에 불과했던 것을 내가 한왕으로 치켜 올려주지 않았더냐? 내 아들 유방이 이런 은혜를 모르고 내 영토를 침범해 왔으니 이는 용서 못할 반역 행위이다. 자고로 반역자의 가족은 구족을 멸하는 법이니 너는 마땅히 차명에 처해 질 것이로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호통을 질러대었다. 그러나 늙은 태공은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위처럼 조용히 꿇어앉아 있을 뿐이었다. 항우는 태공의 의연한 태도가 더욱 비위에 거슬려 저 늙은 것을 당장 끌어내어 차명에 처하라 하고 벼락 같은 호령을 내렸다. 태공이 무참하게 끌려나가자 범증이 머리를 조아리며 항왕에게 간한다. 한왕이 비록 참패했다고는 하오나 함양에는 한신이 거느리고 있는 막강한 대군이 아직도 있사옵니다. 우리가 태공과 여왕후를 볼모로 붙잡아 두고 있으면 저들은 공격을 해오더라도 최후까지 덤벼오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일단 죽여버리고 나면 적은 원한이 골수에 맺혀서 끝까지 덤벼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유방의 부모와 처는 죽이지 않으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항우도 그 말에는 수긍이 가는 바가 있는지 그러면 유방의 부모와 처를 옥에 가두고 우자기 장군의 책임하에 감시를 엄하게 하시오. 그리고 나는 이쪽 일이 일단락되었으니 다시 제 나라로 돌아가 봐야 하겠소. 하고 제 나라를 향하여 떠나갔다. 한편 제왕 전광은 초군 대장 용저와 종리매에게 포위되어 식량 부족으로 심한 곤경을 겪던 차에 항우조차 팽성을 탈환하고 다시 합세하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마침내 항복하고 말았다. 이로써 초패왕의 위세는 더 한층 고조되었고 군사들의 사기 또한 이를 데 없이 양양하였다. 팽성에서 대패한 한왕은 영양성에 머무르면서 각지에서 몰려오는 패잔병을 규합하여 어느 정도의 전열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왕은 장량을 불러 상의한다. 우리의 병력이 이제 어느 정도 복구되기는 했지만 실전을 지휘할 최고 사령관이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한신을 대원수로 다시 임명하고 싶지만 그는 해임당한 데 불만을 품었는지 내가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와주려고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선생께서 좋은 지혜를 알려주소서. 한왕의 말은 간곡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장량은 머리를 조아리며 한왕에게 아랜다. 한신 장군은 어디까지나 대왕 전하의 신하이옵니다.
그러므로 한신 장군은 마땅히 대왕을 찾아뵈러 여기까지 와야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군신지휘로 보아서는 마땅히 그래야만 옳을 줄로 나도 생각하오. 그러나 한신 장군은 여태까지 나를 찾아오기는커녕 아무 소식도 없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느냐 말씀이오. 그 문제는 제가 한신 장군을 직접 찾아가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으니 대왕께서는 조금도 염려치 마소서. 그보다도 신에게는 다른 걱정이 하나 있사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묻는다. 선생께서 걱정이 있으시다뇨? 무슨 일이오? 장량이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지금 천하에는 한신 장군 외에도 2명의 명장이 또 있사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못 알아보고 계시니 신으로서는 오히려 그 일이 크게 걱정되옵니다. 예? 천하에 한신 장군과 같은 명장이 2사람 더 있다고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소서. 한 사람은 영포 장군이옵고 다른 한 사람은 팽월 장군입니다. 만약 그 2사람을 데려다가 한신 장군과 합세하여 3사람이 도모한다면 천하를 얻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팽월 장군은 이미 우리와 내통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지만 영포 장군은 옛날부터 항우의 신복지장이 아니오. 항우의 신복을 우리가 어떻게 유인해 올 수 있겠소? 신이 보기에는 반드시 그렇지도 아니하옵니다. 어떤 점으로 보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소서. 그러자 장량은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한다. 영포 장군이 오래전부터 항왕을 꾸준히 섬겨오고 있음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영포가 항왕의 명령을 받고 태공과 여왕우를 탈환해 가려다가 실패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항왕은 영포 장군을 개 돼지처럼 무지막지하게 매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자 영포는 항우에게 원한을 품고 지금은 국왕으로 물러가 마음속으로 항우와 결별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중이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유능한 세객을 보내 이해로서 설득만 잘하면 영포를 충분히 유인해 올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장량은 그야말로 천하의 정세뿐만이 아니라 남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한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러면 누구를 세객으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지금 유관에 수아라는 현인이 살고 있사온데 영포를 설득할 사람은 오직 수아가 있을 뿐이옵니다. 대왕께서는 그를 초청하시어 그 일을 간곡히 부탁해 보시옵소서. 한왕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기뻐하며 수아라는 현인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가 그렇게나 유능한 세객인 줄은 몰랐소이다. 그러면 선생의 말씀대로 그분을 초청하여 부탁을 해보겠소이다. 한왕이 수아를 초청하여 간곡히 부탁하니 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대왕 전하께서 분부하시는 일이니 소생이 전력을 기울여 노력해 보겠사옵니다. 그리고 수아는 영포가 있는 국왕에 도착하자 즉시 사람을 내세워 유관에 살고 있는 야인 수아가 영포 장군의 위명을 사모하여 배안의 영광을 가지고자 찾아왔사옵니다. 하며 영포에게 면회를 신청하였다. 영포는 수아의 면회 요청을 받고 모사 비역을 불러 물었다. 유관에 살고 있는 수아라는 현인이 나를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그가 무슨 일로 나를 만나자 하는 것 같소? 그러자 비역이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다가 말한다. 수아는 한왕의 부탁을 받고 주공을 만나러 왔을 것이옵니다. 한왕의 부탁을? 한왕이 무슨 일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왔다는 말이오? 한왕은 팽성에서 대패하고 나자 항왕에게 서력을 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항왕을 당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아를 보내어 주공을 설득하려고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왕이 항왕을 치기 위해 나를 설득하려 한다고? 한왕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아라는 사람을 보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려. 영포는 대번에 호응할 기세를 보였다. 그러자 비역이 고개를 흔들며 말한다. 주공께서 한왕의 요청에 응하실 생각이 계시더라도 수아를 호락호락 만나셔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지금은 몸이 불편하시니 후일에 다시 찾아오라고 면회를 거절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수아는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면 제가 수아를 먼저 만나서 주공에게 유리하도록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영포는 비역의 충고를 옳게 여기고 수아의 면회를 거절해 버렸다.
그러나 면담을 거절당했다고 그냥 돌아와 버릴 수아는 아니었다. 멀쩡한 영포가 신병을 핑계로 면회를 거절한 것은 누군가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 수아는 영포를 조종한 배후의 인물을 여러 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마침내 모사 비혁이 배후의 인물임을 알아내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비혁에게 면담을 신청하였다. 비혁은 수아가 찾아올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터라 수아를 정중히 맞아들였다. 그리고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물어보았다. 귀공은 누구이신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수아가 대답한다. 저는 여기서 멀지 않은 유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이름은 수아라고 하옵니다. 지금은 한왕이 머물러 계시는 영양성 내에 살고 있사온데 그동안 전쟁 때문에 고향에 오랫동안 가지 못했다가 시국이 안정되었기에 조상들의 성묘를 하려고 고향에 들른 것이옵니다. 성묘를 오셨다는 분이 나는 왜 찾아오셨소? 저는 평소부터 영포 장군의 위덕을 무척 흠모하고 있었기에 고향에 왔던 길에 영포 장군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군께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장군이 신병 중이라고 하면서 만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면회를 거절당했으면 그냥 돌아갈 일이지 나까지 찾아오실 이유라도 있었다는 말씀이요.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 버릴 생각이었으나 영포 장군이 면회를 거절하신 이유가 혹시나 나를 한왕이 보낸 세객으로 오해하신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 그와 같은 오해를 풀기 위해 선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선생은 영포 장군께서 그런 오해를 품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리옵니다. 알겠소이다. 그런 부탁이라면 내가 주공에게 잘 말씀드려 오해를 안 하시도록 하겠소이다. 이렇게 수아는 자신의 정체를 일단 숨겨놓고 나서 이번에는 혼잣말 비슷하게 개탄하는 말을 하였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씀인데 저는 이번에 영포 장군을 만나 뵈러 왔다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비혁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커다랗게 뜨고 놀라며 반문하였다. 주공에 대해 실망을 하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어떤 점에서 실망을 하셨다는 말씀이요? 수아가 조용히 대답한다. 저는 지금까지 영포 장군이라면 국왕의 진수로서 각지에 숨어있는 현사들을 널리 모아들이는 훌륭한 어른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포 장군을 만나 뵈러 와보니 장군은 엉뚱한 의심으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으니 그래가지고서야 어떤 현사들이 영포 장군의 휘하로 모여들겠습니까? 매우 외람된 말씀이나 영포 장군이 그런 태도를 취하시게 된 데는 혹시 선생 같은 분이 보필을 잘못하신 때문이 아닙니까? 수아는 비혁의 보필이 잘못되었음을 정면으로 꼬집고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혁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비혁은 얼굴을 붉히면서 수아를 나무란다. 에이 여보시오. 내가 무슨 보필을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오? 그러나 수아는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자고로 영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참모들이 보필을 잘하고 못하기에 달려있는 법이요. 내 비록 보잘것없는 인물이긴 하지만 영포 장군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찾아온 사람에게 면회를 거절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요. 만약 영포 장군에게 똑똑한 참모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니 나는 영포 장군을 만나러 왔다가 환멸의 비애만 느끼고 돌아가게 생겼소. 이런 말을 끝으로 수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고 하자 비혁이 수아의 손을 황급히 붙잡았다.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내가 주공께 여쭈어 선생을 꼭 만나 뵙도록 해드리겠소이다. 수아의 면담을 거절하도록 부추긴 장본인이 자신이었기에 비혁은 주공의 명예를 훼손한 불찰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수아는 비혁의 알선으로 다음 날 아침에 영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영포는 비혁을 통하여 수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는지라 수아를 정중히 맞으며 묻는다. 선생은 지금 한왕이 주둔하고 있는 영양성 내에 살고 계시다고 들었소.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옵니다. 그렇다면 한왕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실 터인데 한왕이 지난번 팽성 공략 때에는 어찌하여 한신 장군을 기용하지 않았다가 참패를 면치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오? 그리고 또 한왕이 지금 영양성에 주둔하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오? 영포는 한나라의 사정을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수아는 시치미를 떼고 대답한다.
저는 그 방면의 일은 잘 모르기는 하옵니다만 한왕께서 지난번에 의제의 발상을 선포하자 모든 후백들은 항우에게 격분하여 모두들 초나라를 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신 장군에게는 함양을 지키게 하고 한왕 자신이 직접 정도에 올랐던 것이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움이 막 시작될 무렵에 난데없는 모함 사건이 생겨서 한왕이 그 때문에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옵니다. 모함 사건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요? 그것은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영포 장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모함이었습니다. 수아의 말에 영포는 벼랑간 눈을 크게 뜨며 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모함이라뇨?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구려. 궁금해 견딜 수가 없으니 좀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오. 영포는 수아에게 성화 같은 재촉을 했다. 수아는 영포가 자신의 말에 보기 좋게 걸려든 것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수아는 짐짓 분개하는 빛을 보이며 영포에게 거짓말을 꾸며대었다. 초패왕이 의제를 시해한 죄로 변방 제후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자 역적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의제를 시해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국왕왕 영포 장군이었다라고 엉뚱한 모함을 퍼뜨렸던 것이옵니다. 영포는 그 말을 듣고 펄쩍 뛸 듯이 분노하며 뭐요? 의제를 시해한 사람이 항우가 아니고 나였다고요? 하고 다급하게 반문했다. 수아가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항우는 의제 시해의 책임을 장군에게 뒤집어 씌웠지만 그 효과는 놀랄 만큼 지대했습니다. 한왕이 전쟁에 대패한 원인도 그런 모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요? 한왕의 패배가 어째서 내게 대한 모함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제를 시해한 대역 죄인이 항우인 줄로 알고 변방 제후들이 한왕과 힘을 합해 항우를 쳐부술 계획이었는데 의제를 시해한 사람은 항우가 아니고 국왕왕 영포 장군이었다라고 모략하는 바람에 변방 제후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돌변하여 한왕과의 협동작전에 모두들 발을 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한왕은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결과적으로 영포 장군은 항우의 모함으로 대역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썼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한왕까지 대패하게 만든 셈입니다. 그것은 영명하신 장군으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입니다.